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21강 원간섭기와 국민왕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 파트에 있어서 이제 고려 후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고려사를 갖다가 배울 때는 항상 중요하다고 했던 것이 지배층의 변천 과정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고려를 갖다가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 한번 정리하면서 그대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사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배층의 변천 과정을 갖다가 보면, 먼저 제일 첫 번째 지배 세력은 누구라고 했죠? 호족입니다. 그죠? 호족이 첫 번째 지배 세력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는 문벌 귀족이 지배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이 무신, 그 다음이 금문 세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진 사대부 세력이 이렇게 지배층을 갖다가 형성하게 되는데, 호족 같은 경우는 대략 10에서 11세기에 집권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문벌귀족은 12세기, 그리고 무신이 13세기, 그리고 금문세족이 13세기 말부터,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13세기 말부터 대략적으로 14세기 중반, 그리고 신진사대부가 14세기 말경에 주요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다고 했죠. 호족은 통일신라 하대 때부터 주요 세력으로 형성되어 중요한 세력으로 나가게 되는데, 초기에 이 호족이 집권할 때 국가 기틀을 마련했던 왕들을 보면 이렇게 봤죠. 태, 해, 정광, 경승종. 태조만 뒤에 조지, 나머지는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분들, 이 태조를 봐야 되고, 특히 광종 같은 경우는 왕의 업적 잘 체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종을 살펴봐야 되는데, 태조와 경종 때까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봤냐? 국가 기틀을 마련해 가는 과정을 각 왕들의 업적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성종 때 최성로의 시무 28조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통치 체제가 정비되어 중앙정치제도라든지 지방행정제도, 그리고 군사제도, 관리등용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성종 시기에 이르러서 어떤 세력들이 형성된다고 했다? 이때 이르러서 문벌 귀족 세력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이 이 성종 때입니다. 광종 때부터 차근차근히 나타나기 시작해서 성종 때부터 주요 세력으로 형성되어서 지배 세력을 형성해서 12세기에 주요 지배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집권했던 왕들은 이렇게 되죠. 목현, 덕정, 문순, 선헌, 숙, 예, 인, 의정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왕들을 갖다 다 알 필요는 없이, 이 중에서 보시면 문종 때 문벌 귀족들이 최고 전성기를 이뤘고, 이후 경원 이시 가문이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는 세력으로 형성하게 되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인종과 의종 때 일어났던 사건들 좀 체크를 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인종 때는 대표적으로 두 사건이 났죠. 하나가 이자겸의 난, 그리고 한 가지가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난다고 했습니다. 의종 때는 바로 무신 정변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했죠. 무신 정변이 1170년에 발생을 해서 드디어 무신 집권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12세기 말에 무신 정변이 일어나서 12세기 말부터 주요 13세기 때 이 무신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때는 왕들은 굳이 적어보면 명신,
희강고 원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왕을 굳이 알 필요는 없이 집권했던 무신이 누구이며, 그러니까 집권 무신 세력과 이들이 권력을 유지했던 권력 기구를 갖다가 잘 체크를 해 두시고, 또한 이 몽골의 침략에 따른 저항 과정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 무신 정권이 무너지게 된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이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서 끝내 이 무신 집권이 막을 내리게 되고, 오늘 바로 배울 내용이 되겠죠. 드디어 우리나라는 몽골에 세운 나라인 원나라가 됩니다. 이 원나라의 간접적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우리는 원간석기라고 부르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이 우리가 금문세족이 집권했던 원간석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게 될 건데, 이때 집권했던 왕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충멸왕입니다. 이제부터는 다 왕의 모호에 왕이 들어가게 되고 충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충멸, 그다음에 충선, 충수, 충해, 그다음에 충목, 그리고 충정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 왕의 칭호도, 호칭도 조나 종에서 왕으로 격화되고, 왕의 이름 앞에도 충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원나라에 충성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 부분, 이 시기 때의 주요 원간석기 때의 구체적인 간섭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그러면 원간석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주제, 원간섭기.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내전 간섭을 어떻게 하였느냐, 사례들을 갖다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간섭기 때 우리나라 군대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원정에 동원당하게 됩니다. 일본 원정에 동원당하죠. 몽골이 일본을 갖다가 침략하려고 하였으나 몽골이 수중전에 상당히 약하고 배를 만드는 기술 자체가 미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과 우리나라 군대를 갖다가 이용하게 되고, 일본 원정을 갖다가 실시하기 위해서 기구를 설치하는데, 이때 뭘 설치하느냐,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이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정동행성은 동쪽을 정벌하러 가기 위한 기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끝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일본 원정은 두 차례 이루어졌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두 차례 다 모두 다 실패로 끝나고 말죠. 그런데 이 실패가 했으면 이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없애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는,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는 우리에 그대로 남아서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로, 특히 이 정동행성 산하에 이문소라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 내정 간섭 기구로 계속해서 남아있으면서 우리나라 정치를 간섭을 하더란 겁니다. 두 번째, 또한 원간섭기 때 우리나라 일부 영토를 상실하게 됩니다. 몽골은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지배는 하지 않았지만 일부 영토를 갖다가 자기들이 기구를 설치해서 직접적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쌍성총관부, 그리고 동령부, 그리고 탐나 총관부란 것을 갖다가, 탐나입니다. 탐나 글자를 조금 봅시다. 탐나 어딘 줄 아시죠? 총관부를 갖다가 설치해서 이 지역은 자기들이 직접 다스리게 됩니다. 쌍성 총관부는 잠시만, 왜 이렇지? 쌍성 총관부는 철령, 우리나라에서 철령이라는 곳인데 이 철령 이북 지역들을 자기들이 직접 다스리고, 동령부는 자비령이라는 곳인데 이 자비령 이북 지역을 자기들이 직접 다스리고, 탐나는 제주도가 되겠죠. 이 지역을 직접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도를 갖다 그려보면 위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땅성 총관부는 화주라는 지역에 설치를 합니다. 화주라는 지역에 화주가 있죠. 화주가 있고 이 지역 북쪽으로 칠령 이북 지역이라 부르는데 이 지역에 뭘 설치해서 땅성 총관부를 갖다가 설치하여 자기들이 직접 다스리게 되고 동령부는 기구는 평양 서경에 설치를 하고 이 이북 지역을 자비령 이북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는 뭘 설치했다? 동령부를 갖다가 설치하여 이 지역을 직접 다스리게 됩니다. 또한 제주도 지역에 뭘 설치했다? 탐나 총관부를 갖다가 설치해서 자기들이 직접 다스리게 되는데 동령부나 쌍성 총관부 같은 경우는 국경선에 위치했기 때문에 중요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을 통해서 뭐 내전 간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영토를 갖다가 자기들이 직접 다스렸던 것은 이해가 되는데 탐나 총관부는 왜 이쪽 지역에 이 총관부를 설치해 자기들이 직접 다스리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몽골군의 주력 이동수단이 말이죠. 그래서 말을 매우 중요시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말 사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말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제주도 지역에 탐나 총관부를 설치해서 자기들이 다스렸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때 어떠한 또 구체적인 간섭을 받게 되느냐, 네 번째 왕실의 호칭과 지금 보다시피 충자가 붙거나 왕자가 붙었죠. 왕실의 호칭 및 관제가 격화됩니다. 그래서 국왕의 모호라고 부르죠. 왕 앞에 충자가 붙거나 혹은 원래 우리나라 중앙정치기구가 이성육부 체제였는데 제후국의 수준으로 일부 사사 형태로 이렇게 관제가 격화된다든가 혹은 또한 네 번째 부마국 체제가 성립하게 됩니다. 부마국 체제가 성립하게 되어 이 부마라는 말은 사위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위의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은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왕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이렇게 내정 간섭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나루가치라는 감찰관입니다. 원나라 감찰관인데 이 관찰관을 파견하여 역시 꾸준히 내정 간섭을 갖다가 실시를 한다든지 그 외에도 만호부라는 것을 조직하게 되는데 이거는 군사기관입니다. 군사 조직인데 이 몽골식 군사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고려의 군사 조직을 구성하는데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외에도 많은 이때 공녀 여자를 갖다가 말하게 공물을 바친 여자를 말하겠죠. 그리고 금은 고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수탈당하게 됩니다. 이런 수탈과 함께 또한 응방이란 것을 갖다가 설치해서 이 응방은 매를 갖다가 훈련시키는 기구입니다. 몽골족은 매 사냥이 유행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응방이라는 걸 설치해서 매를 갖다가 사육해가지고 매를 갖다 훈련시키는 이러한 응방들도 설치해가지고 수탈이 이어지게 되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때 몽골풍이 많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몽골풍이 유행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몽골 풍습이죠. 예를 들어서 뭐 몽골족들 머리를 갖다 변발을 한다든지 몽골 옷이라든지 이런 몽골 풍습 등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한다든지 반대로 어느 정도 고려의 풍습도 혹은 고려의 문화 양식도 몽골적으로 고려양이라 하여 고려양이라 부르죠. 고려양이라 하여 고려의 풍습도 이런 몽골 쪽에도 영향을 끼쳤던 시기가 언제가 되겠다? 원간섭기 때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겠다. 그러면 이후 자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의 개혁정치. 공민왕의 개혁정치.
공민왕이 등장하던 시기 언제 때가 되느냐? 14세기 중반입니다. 신진사대부가 집권했던 시기가 선생님은 14세기 말이라고 적었지만 이때 자 왕으로 치면은 공민왕, 다음이 우왕, 다음이 창왕, 그리고 고려 마지막 왕이 공양왕 이어지게 되는데, 왕의 업적과 관련해서는 이 광종, 고려 초기 때 봤던 광종과 함께 가장 잘 오늘 화면이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계속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민왕이 이렇게 번째로 이렇게 중요한 왕이 됩니다. 공민왕이 두 번째로 왕의 업적을 통해서 가장 많은 제출이 되는 왕이 누구냐 하면 고려에서는 광종과 공민왕이 이렇게 되는데, 자 공민왕이 등장하는 시기 보면 일단은 충자를 이제 붙이지 않죠. 이때가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냐, 14세기 중엽에 이릅니다. 14세기 중엽에 이르게 되는데, 14세기 중엽은 중국에 있어서 원명교책이라 일컬어지던 시기입니다. 원명교책이라 일컬어지던 시기인데, 이때는 중국의 원래 중국을 다스렸던 민족이 한족들이 다시금 들고 일어나서 몽골족들을 압박하기 드디어 시작하던 시기다. 그래서 명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새롭게 세우고 원을 압박하여 원나라의 힘이 점점 약화되고 명나라의 힘이 점점 강화되는, 명으로 이제 새롭게 중국이 교체되는 그러한 가도기적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나라의 내정 간섭이 당연히 약화되겠죠. 이때를 이용해서 드디어 공민왕이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공민왕의 개혁 정책은 크게 반응개혁과 그리고 왕권 강화 정책으로 둘로 나누어서 봅니다. 왕권 강화 혹은 일부 책에서는 민생 안정책 이렇게도 보기도 하는데, 반응개혁은 구체적으로 말 그대로 원에 반하는 그러한 개혁을 첫 번째로 실시를 하죠. 이러한 원명교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쌍성 총관부를 갖다가 공격해서 쌍성 총관부를 갖다가 공격하여 이때 천령 이북의 땅을 영토를 갖다가 다시금 회복한다든지, 그리고 친원 세력을 숙청합니다. 이때 기철과 같은 친원 세력을 숙청을 한다든지, 또한 몽골의 풍습을 갖다가 몽골풍을 갖다가 유행을 금지시키죠. 그래서 몽골풍을 갖다가 금지시킨다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했던 정동, 행성, 이문소를 갖다가 폐지를 갖다가 시킨다든지, 이러한 개혁을 과감하게 실시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공민왕의 부인이 누구냐, 이거는 조금 노국공주죠. 원나라 공주입니다. 원나라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지원을 갖다 적극적으로 하고, 또한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사이 상당히 좋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노국공주가 아기를 낳던 중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민왕이 이 정치적 개혁에 많은 그 상실감을 갖다가 노국공주가 죽고 나서 이후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모든 개혁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리에 빠져있던 중에 이때 이 신돈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 다시금 정계 회복해서 다시금 개혁을 해서 실시했던 것이 주로 왕권 강화 위주로 이제 개혁 정책을, 반응 개혁에서 주로 이제 다시금 복귀해서 왕권 강화 형태로 변화되게 되는데, 이때 왕권 강화를 갖다 실시하면서 누구를 등용하느냐, 신돈을 갖다가 등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돈을 갖다가 얼마나 신뢰를 했냐면, 내 말로는 99개의 관직을 갖다가 부여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99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그 신뢰를 갖다가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신돈하고 이 공민왕이 동갑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 의지가 되는 그런 사이가 되어 신돈을 등용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세력들도 이제 같이 중앙에 많이 진출하게 되냐면 신진 4대부가 이때 적극적으로 드디어 중앙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돈의 근위에 따라서 개혁을 실시했던 개혁을 위한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기구가 드디어 이때 설치되어, 이 전민 변정 도감은 뭐냐면 금문세족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약탈된 토지라든지 혹은 양인해서 노비로 이렇게 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찾아서 원래 토지를 주인에게 돌려준다든지 노비를 갖다가 양민으로 해방시켜주는 그런 기구를 갖다가 설치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끝내 이 신돈의 배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런 요인, 그리고 금문세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끝내는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때 공민왕이 끝내 피살당하죠. 그죠? 공민왕이 피살당합니다. 뭐 자기가 항상 데리고 다녔던 그죠? 부대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고, 끝내 개혁이 실패로 끝나고 말죠.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세력들이 성장하였다? 이 신진 4대부라는 세력이 새롭게 성장하여 드디어 이들이 추후 신흥 무인 세력과 권력을 잡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핵심 세력으로 나아갔던 것이 되겠더라. 그래서 오늘은 그의 고려 후기에 이제 원간석기와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구체적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두 가지 원간석기와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살펴봤는데, 기출 문제를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화면의 그림은 천산 대력도에 그려진 변발과 호복을 한 무사다. 이러한 머리 모양과 복장이 지배층 사이에 유행한 시기. 자, 이런 변발과 호복. 이거는 호복은 오랑캐 호자가 되겠죠. 오랑캐 복장을 갖다가 말하는 것으로서 바로 몽골풍이 유행했던 시기. 몽골풍. 하지면 원간석기가 되겠구나. 그러면 원간석기에 있었던 사실을 보기에서 찾으면 되겠죠. 윤간이 동북 구성을 쌓았다. 이거는 12세기 때 우리 몽골 귀족 집권기 때의 모습이 되겠죠. 몽골 귀족 집권기 때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고려 예종 때입니다. 고려 예종 때 있었던 일이고, 금문세족이 도평의사사를 장악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한 가지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원간석기 때의 성장한 세력은 누구라고 했죠?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거, 금문세족이다. 또 한 가지 이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대표적인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해기구가 있다고 했죠. 제추해기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서 도병마사라고 있었죠. 이 도병마사가 이때 원간석기 때 도평의사사로 그 명칭이 역시 간제가 격화됩니다. 그래서 그 도평의사사로 이렇게 되는데, 금문세족 역시 원간석기 때 성장한 세력이 되겠죠. 그리고 도평의사사를 장악했다. 금문세족이 지배 세력으로 나아갔다. 이 내용이 되겠는데, 바로 이게 몽골 원간석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를 봅시다.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켰다. 이거는 무신정변과 관련된 내용이죠.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시기는 1170년이 되겠죠. 다음 초조대장경을 만들었다. 근데 초조대장경은 왜 만들었냐? 거란족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제작했던 겁니다. 11세기경이 되겠죠.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 해방을 무신집권기입니다. 그죠? 13세기
무신 집권기 때 일어났던 신분 해방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더라. 다음 밑줄 끈 이 왕의 정책으로 이 왕이 누군지를 찾아야 됩니다. 일단은 읽어보시면 쭉 읽어보면 그의 왕비 노국 대장공주, 아까 전에 노국공주 했었죠. 바로 공민왕의 부인이 되겠죠. 그러면 공민왕이 되겠구나. 쭉 읽어보면 기철 등의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다. 공민왕의 업적이 되겠죠. 그래서 공민왕, 이왕은 공민왕인데 공민왕의 업적을 보기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망근당을 두어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철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교류하였다. 보시면 이거는 고려의 충선왕 때 일입니다. 충선왕 때 일이고 이거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때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망권당 황원의 학자들과 교류, 고려 충선왕 때 신돈들 이거는 바로 공민왕이 맞겠죠. 공민왕. 답은 2번이 되는데 나머지도 살펴보면 땅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고려 광종의 업적이 되겠죠. 다음에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했다. 고려 태조에 훈요 10조를 남긴다고 했죠. 그때 구체적으로 정계와 계백 요소라는 걸 짓게 되는데 이거는 고려 태조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최성래 시문 28조 이거는 고려 성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더라.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화면이 조금 불안정했던 모습인데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은 원간습기의 구체적인 사례와 공민왕의 개혁을 구체적인 사례들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